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는 개강을 원래 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연장이 됐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6장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네, 부신 호르몬, 아드레날 호르몬에 대한 겁니다. 아드레날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다시 보시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줄여 쓰겠습니다. 두 번째 광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호르몬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당질은 대사 활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그 수용체들은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전해질 조절 작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수용체는 주로 신장이나 결장 그리고 타액선 등의 배설 장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341쪽에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중간 대사를 촉진시킨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저항성을 떨어뜨린다.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저항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양의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염 작용을 하는 역할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가장 중요한 치료 작용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 억제 활성을 나타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스트레스에 예민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스트레스에 예민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면역 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어떤 물질의 공격, 어떤 상처 이런 것들에 예민해지면 염증 반응들이 강해지고 면역 반응들이 강해져서 오히려 내 몸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그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면역 억제 활성들을 내면서 항염증 작용들을 하는 방식으로 워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동시에 이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전해질을 조절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액 상태의 전해질 농도,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들을 조절하는데요. 나트륨의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광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게 되면 혈중의 나트륨 농도는 높아지고 혈중의 칼륨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부신, 겉질, 부전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하게 부신이 내는 호르몬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당질 코티코이드 역할을 하는 녀석과 광질 코티코이드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맞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부신 거칠 부전증에 쓰는 그 당질의 역할, 당질 코티코이드의 역할은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합니다. 그리고 광질 코티코이드 역할은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양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광질 코티코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류의 코티코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로 코티코이드인 광질 코티코이드인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나의 코티코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들은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이 항염 작용을 일로 보고 당질이라고 하더라도 항염 작용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솔트 리테이닝, 그 전해질의 조절, 그 전해질 저류 작용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그 활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레드니손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코티손의 항염 작용보다 4배가 높고 저류 작용은 0.8배 뭐 이런 식인 거죠. 프로드코티손은 말 그대로 광질 코티코이드이기 때문에 그 전해질 저류 작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서. 그리고 글루코코티코이드로 보시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중간 시간 동안 작용하는 녀석 4가지,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작용하는 녀석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신거칠 부정증의 하이드로코티손과 그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 2가지를 당질의 역할, 광질의 역할로 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질 코티코이드를 사용할 때 이 중에서 그 의사 입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상식선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셋 중에 어떤 걸 주로 쓰냐면 적절한 걸 주로 많이 쓰죠. 인터미디에이트 에팅을 갖고 있는 녀석을 쓰게 되고 이 중간 작용을 그 기간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3개는 전해질 저류 작용이 일정 정도 있고요. 한 가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라웃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3가지들을 보시면 도토리 키즈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녀석이 가장 부작용이 덜한가에 대한 측면으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살펴보시면 이 페이지 끄트머리 약동학 파트에 태아에 대한 스테로이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선호하는 당질 코티코이드는 프레드니손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중간 작용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서도 적절하게 효과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당질 코티코이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 거칠 부전증에는 하이드로 코티손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플루드로 코티손이 쓰이는데 여기에 임산부들한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녀석으로는 프레드니손이 사용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신 거칠 그 부전증에 사용하는 또는 그 항염 작용으로 쓰는 당질 코티코이드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재 345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의 성장 또는 녹내장 또는 이러한 버팔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녀석,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항염 작용을 할 때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각종 부작용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위험한 약물을 쓰신다고요?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부작용들 중에 좀 특이한 부작용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식욕을 증진하는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식욕 증진 부작용들을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작용 파트에 보시게 되면 식욕 증진 이것들은 반드시 그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암제들 투여받는 분들이 구토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밥도 잘 못 먹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항암제를 시행할 때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을 거꾸로 이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질 코티코이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피추어터리 그리고 부신이라고 하는 축입니다. 보통 부신에서 나오는 녀석이 당질 코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명령 내리고 뇌하수체가 부신에 명령 내리는 이 구조를 더 이상 나 충분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명령을 그만 내리세요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 당질 코티코이드를 계속 치료 목적으로 용량이 높여서 계속 주입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을 그만 내리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이제 나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나 보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명령치기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당질 코티코이드의 치료에 의해서 부작용이 난다고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명령 체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당질 코티코이드의 약마저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HPA 억제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 생명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중지를 할 때 이 당질 코티코이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HPA 억제 아까와 같은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 당질 코티코이드를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여량을 차츰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될 것들이 광질 코티코코이드, 광질 수용체 억제를 하는 녀석들입니다. 때때로 광질 코티코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알도스테론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고혈압이 일어나는 환자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고혈압 환자들의 증상 중에 그 5에서 한 13% 정도 해당하시는 환자분들이 알도스테론의 증가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트륨이 그 몸에서 높아지게 되죠. 그 결과로 부종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칼륨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로 뭐 혈압 같은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알도스테론이 광질 코티코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수용체들을 억제를 해서 이 증상들을 완화하려고 그 양리학설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약이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녀석은 에프레레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그 굉장히 운이 그 나쁘게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들은 비슷한데 안드로겐 수용체까지도 억제하는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광질 수용체도 억제하고 안드로겐 수용체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안드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활성 덕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죠. 여성 유방증 같은 남성에서 부작용이 생기고요. 여성들한테는 생리불순, 피부 발진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광질 그 고알도스테론증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그 다모증을 걸려 있는 그 여성들한테 사용하는 약으로 새로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프레는 이러한 그 스피로노락톤의 문제들 때문에 그 안드로겐 수용체의 반응은 없고 오로지 광질 수용체 억제 반응만 있는 녀석들이 개발한 게 에프레레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안드로겐의 그 억제하는 활성이 없어서 여성 유방증이라고 하는 부작용 없이 고알도스테론증을 앓고 있는 남성 분들한테 그 공인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2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을 보시면 뼈 대사에 작용하는 약물이 됩니다. 즉 골다공증에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재밌게도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들이 딱 5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 데노수맙, 부갑상샘 제제, 그리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카시토닌이요. 그 왜 이 5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오지 그 답가지가 오지선다형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좋은 챕터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 5가지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치료제에 5가지 종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궁금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가장 1차 선택약으로 많이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스포스네이트류가 거의 골다공증 환자의 80% 환자한테 사용하는 1차 선택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는 뭐 생긴 포스페이트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뭐 제가 그나마 잘 그리는 뼈 그림을 잠깐 그리면 그 칼슘이 몸에서 떨어지면 이 뼈에 있는 칼슘들을 끄집어내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죠. 비스포스네이트류는 몸에 들어가면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물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칼슘을 빼내기 쉽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러한 역할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스포스네이트류를 쓰게 되면 골밀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녀석의 특징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요. 자,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한 이후에 계속 골밀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녀석들의 그 처방하는 주의점, 용법의 주의점들을 보게 되면 깨끗한 물하고만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하고만, 이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깨끗한 물이란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은 음식물이나 그 다른 음료 같은 또는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들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 음료 이런 것들 먹기 전 최소한 30분 전에, 뭐 어떤 약에 따라서는 60분 전에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최소한 식전 30분 전에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식도들을 자극을 해서 식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약을 먹은 후에 최소한 30분 정도 서 있어라, 업나이트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약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 처방을 할 때 이러한 그 복용의 특징들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가 생긴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맛이 좀 불쾌한 맛들이 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식전에 드셔야 하는 약인데 먹고 나면 밥맛이 없을 수가 있으니 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십시오라고 그 산책을 할 때 굴러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 직립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데노수맙 같은 경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녀석들은 교재를 제가 적는 것보다 교재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골절 위험이 있는 환자한테 1차 선택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은 환자한테만 데노수맙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데노수맙은 약효가 강한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피부 반응, 저칼슘 혈증, 괴사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좀 세기 때문에요. 리스크 대비 약효를 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부갑상샘 제제에도 마찬가지로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나 또는 다른 골다공증 치료에 듣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에 따라서 이 녀석도 보시면 뼈 육종 같은 위험성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노수납은 골절 위험이 높을 때 선택하는 약이고요. 부갑성 샘들은 골절 위험이 없더라도 앞에 있는 두 가지들이 치료가 안 됐을 때 선택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랄록시펜에 대해선 한번 말씀들을 드렸고요. 이 녀석들은 골다공증 예방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토닌은 폐경후 최소한 5년 정도 지난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기 치료제로 가끔 사용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장과 27장을 마쳤고요. 원래 챕터 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항균요법의 원리라고 하는 28장부터 쭉 설명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는 이전에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저 양의학교실의 이회영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챕터상의 구조가 조금 순서하고 좀 안 맞고 제 강의 순서 차원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이제 2번 주차에 걸쳐서 다음 주차와 다다음 주차에 걸쳐서는 이혜영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2번의 주차를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몇 가지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드려야 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들을 드릴 텐데 39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호흡기 질환약입니다. 주로 천식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 질환약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죠. 지금 새벽녘에 일어나서 조용할 때 하는 관계로 좀 불편한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짧은 호흡, 기침, 가슴 답답한, 천명 이런 것들의 기관지 발작으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천식의 치료는 이 증상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약이 기관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바와 라바요. 뒤에 있는 것은 베타2 아드레날린 작동제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보시면 줄여서 숏 액팅 베타 아고니스트, 그래서 사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롱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라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식에 작용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베타2 아고니스트를 쓴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흡입 용도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전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어나게 돼서 기관지에만 그 노출될 수 있는 녀석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을 유학을 하게 되면 천식 치료제에서는 딱 메디케이션이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죠. 일주일에 2번보다 덜한 천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2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 매일 일어나는 경우, 항상 일어나는 경우를 따졌을 때 그 제일 끝에 보면 그 신속 완화를 시키는 약들은 사바를 쓰는 걸 볼 수 있죠. 사바를 씁니다. 거기에 때때로 ICS, 인헬리드 코티코이드를 추가해서 쓰게 되죠. 롱텀 컨트롤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롱텀 컨트롤을 쓰지는 않고 그 마일드부터 중간 도주의 ICS, 중간 도주 ICS하고 라바를 섞어 쓰고 미디엄 도주 라바를 섞어 쓴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천식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약 두 가지는 short acting 베타 아고니스트 또는 롱 액팅 베타 아고니스트인 베타 아고니스트 제제와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파트들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2부 순서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소아 사망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식의 그 원인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약들이 아니라 증상들을 완화하거나 염증들을 억제하는 약들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게 조심하라라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소아 사망률의 3분의 1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잡아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5일이 올해는 세계 천식의 날입니다. 하나 뭐 예를 들죠. 지나 아스마 ORG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 이니셔티브 아스마라고 하는 파트를 보시면 네, 이런 사이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드 아스마 데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월드 아스마 데이요. 월드 아스마 데이가 쭉 보시면 네, 올해 월드 아스마 데이는 매일 5월 5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이 5월 5일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천식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체육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천식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상태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식에 대해서 사망률들을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아플 때 그 병원에 와야지만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전에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